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정부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경 재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었죠. 치안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였는데 하루 만에 정부 입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경찰 인력 배치 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하면 의경 부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건데요. 경찰개혁위원을 지냈던 분인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 맞는 것 같죠? 한 발이 아니라 백지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백지화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의경제도를 부활하겠다. 의경제도라는 게 지난 5월에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네. 석 달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고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8,000명의 의경을 선발하도록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을 밝혔는데 어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르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냐? 잠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떠오르는데 네. 누군지 기억하세요? 나경원 전 네. 의원. 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상의 안 했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해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총리도 그랬다고요? 총리가 날라오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사정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경제도가 왜 없어졌냐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의경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게 법률상 역할인데 이를테면 경찰에 심부름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치안 업무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네. 그 전에 전투경찰 때 설치법이 근거 법령인데 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찰관들 중에 고위직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치안 보조라고 하는 것을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운전 역할을 하거나 운전. 경찰서 앞에 이제 근무를 쓰거나 네. 또 시위할 때 기동대나 또 방범 순찰 때 소속으로 시위 진압을 막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시위 진압 막는 게 어떻게 보조예요? 그러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인권 문제도 많이 생기고 네. 의경 제도 자체가 문제 아니냐. 원래 시작은 뭐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겠다 해서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이제 왔던 거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는 젊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자체가 인원을 감축당하는 상황이어서 국방부에 입대한 사람들을 의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인력이 없다고 군에서 이제 난색을 표하는 게 의경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젊은 인구가 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0년에 20세 남성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33만 3천 명인데 2년 뒤인 2022년엔 25만 7천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단 또는 군단 단위가 아예 해체되고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의경에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경찰청장의 바램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백지화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한 사안인데 네. 하루 만에 뒤집힌다라고 하는 게 마리 되는 현상입니까? 그런 현상이 의경 문제만이 아니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 근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래도 일관되기는 하죠.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의경제가 폐지가 될 때 그때 경찰들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땠었어요? 서운하죠. 왜냐하면 규정상으로는 이를테면 경찰서장이 4급 공무원이거든요. 운전기사를 채용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의경들이 운전해주고 다녔으니까 조금 폼도 났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서 정문에서 의경들이 어디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정문에서 딱 정복 입고 딱 서 있는 사람 의경이었어요? 따박따박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상당히 서운했고 그래서 경찰이 어느 정도 엄살을 부렸냐면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번에 그런 발언에 일단이 나오는데 의경이 왜 필요하냐? 24시간 상주하면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영내 거주하면서 대기하니까 부려먹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윤희근 청장이 그 엊그제 이야기한 거 보면 14만 경찰 가운데 길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은 3만 명 수준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럼 나머지 11만 명은 뭐 하는 사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제로 보면요, 경찰청이 맨 위에 있고 지방 경찰청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서 그 밑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 예. 인력 배치 우선이 경찰청 우선으로 돼요. 그러니까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이를테면 역량도 좋고 승진 잘할 것 같은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됩니다.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른바 경찰대 출신이라 이런 뭐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지구대 파출소는 홀대되는 거예요. 근데 네.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치안 역량이 중요하냐면 지구대 파출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력이 의경들이 없어져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대규모 충원이 있었는데 대규모 충원된 인력들도 대체로 어디 가냐면 경비 파트로 가거나 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배치를 지구대 파출소에 별로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구대장이 경찰 계급으로 경정이란 계급인데요. 경찰서의 과장급입니다. 예. 경정 다음에 총경으로 경찰서장급이 되는데 지구대 대장 중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승진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와 세상에 지구대장이 총경 승진됐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그게 천장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민생 치안을 담당하니까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지구대 파출소로 가면 유배당하는 느낌이다라고 경찰 여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민생 치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단적인 예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대통령을 위주로 한 경비 활동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뭐 기본적인 치안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총리실이 설명 자료를 냈는데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서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한다. 이건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냐라는 의문은 듭니다. 아, 경찰 내부에서 그대로 받겠느냐? 네네. 왜냐하면 안에서 근무하는 걸 훨씬 좋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장님을 자주 봐야 승진이 되니까 그 소위 본청이라고 하는 경찰청 근무를 선호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청 경찰서 순서대로인데 이 구조를 깰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또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강력 범죄가 늘었다. 이 논리가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찰, 예.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뽑아가지고 수사 인력으로 배치했다거나 하면 그런 게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의 수사 일감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좀 더뎌졌어요. 이를테면 한 달 내에 처리될 게 지금 뭐 한 35일 걸린다든지 네네네. 하는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긴 하고 그것도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렇게 풀 게 아니라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직접 수사의 범위를 줄였으니까 경찰에 넘겨줬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로 재배치되는가 하는 등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일종의 검찰이 지금 정권에서 약간 힘을 갖게 되니까 경찰을 홀대하면서 생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민생 치안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찰 내부 구조상 수사 인력과 치안 인력은 나눠져 있다. 애당초. 뭐 전체가 치안이고 수사와 지역 경찰 활동은 나눠져 그러니까 지역 있는 거죠. 경찰 활동이.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수사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지역 네.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고 검수완박이라고 이른바 검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이번 기회에 토로하는 거죠. 네. 모신 김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 검색을 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위험해요. 예. 지역 경찰이 경찰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아닌 한은 예. 총기 훈련을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고정 표적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범인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않습니까? 보면 지하에서 이렇게 관용 쏘는 네네네. 거. 경찰서마다는 아니고 몇 개 경찰서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총 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분당 사건 같은 게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잖아요. 백화점에서 총을 쏘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길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빗나가 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 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저건은 그래도 인명살상은 아니니까 뭐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신검문 같은 경우도 불신검문은 범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여 상당한 경우에 하는데 그냥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네. 일단 궁금했던 게 흉기 소지 의심자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이 불안하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뭐 아무 얘기나 막 해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이를테면 체감치안이랄까 이런 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장갑차 갔다는 거랑 비슷한 대책이에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검문 검색이 강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실적을 달아 점검하겠다는 거거든요. 길거리에 나와서 몇 명 검문 검색했냐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가 앞에 뭐 시내에서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 대응 뭐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줄이는 의미에서 검문 검색 많이 했잖아요. 함부로 체포하기도 했고 그런 거로 돌아가겠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모신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112나 119에 장난 전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손해배상 청구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JB타임즈에서 이제 살인 예고글 게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법무부 발표를 보고 네. 111, 119에 장난 전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NS킴님이 실제 그러니까 배상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2021년 6월에 300번 이상 욕설 전화를 했던 박모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적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첫 판결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첫 사례였다. 그리고 이분은 뭐 300차례 이상 했으니까 굉장히 과도한 건데요. 네. 저는 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느끼실 때 이런 경우는 정말 업무방해에 해당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법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형평성 있게. 네. 그다음에 일관되게. 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